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했다는 소식, 이게 또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이게 진짜 숨가쁘게 움직였거든요. 자, 어젯밤 12시만 해도 부결이 됐대요. UBS가 이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을 해야 되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오늘 내일 망한다, 온갖 소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망할 뻔한 상황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열렸다, 블랙 먼데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죠. 이건 진짜 당첨 블랙 먼데이, 진짜 끔찍한 증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UBS가 이 크레딧 스위스의 가격을 후려친 거예요. 얼마로 했냐? 10억 달러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값싸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하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마감됐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한 주당 주가가 1.86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요걸 달러로 환산해서 시가총액이 80억 달러인데 이거 10억 달러로 후려치겠다? 8분의 1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부결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걸 32억 달러까지 올리면서 다행히 타결이 됐고 월요일 아침에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쨌든 선방을 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많은 증시 유튜브나 아니면 이 경제지에서 잘못된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인데 This time is different. 이 월가에서 절대로 이번엔 다르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번엔 다르다. 봐라. 각국의 금융당국이 이렇게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한다. 주말에 모든 일을 해결해 놓고 이렇게 월요일에는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놓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마추어 같던 금융당국하고는 정말 다르다. 이제는 정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정말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번 주말에 금융당국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와서 모든 걸 해냈고요. 그래서 주말에 항상 이 일들이 해결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걱정했던 거 월요일 날 잊어버렸던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거지, 그때는 정말 바보같이 시장에 대응을 못해서 망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이제 UBS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할 때 혹시라도 UBS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 최대 1,0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관치의 끝판왕이 나왔어요. 스위스의 국립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청, 여기서 UBS에 정말 주리를 틀었다 할 정도로 UBS를 정말 닥달을 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요. 심지어 UBS 주주총회 없이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다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관치의 끝판왕으로 이 사태가 해결된 건데, 이 관치가 그냥 스위스 내에서만의 관치가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이 사건이 진행됐는데 미국, 유럽 등에서 이 합병을 사전에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주말 사이에 다 승인을 해준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승인을 미리 해준 거고요.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뭐 라가르드 총재, 그냥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까지 다 발벗고 나섰는데 이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 축전도 보내고 정말 이 밤 사이에 이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면서 정말 월요일까지 오면서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을 막아내는 정말 이 파국을 맞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월요일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세계 시장은 안정이 된 것일까요? 물론 크레딧 스위스가 그대로 누구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요일을 맞이했다면 제가 보기엔 진짜 블랙 먼데이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낸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전히 남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UBS가 과연 이걸 제 가격에 산 것일까?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원래는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사를 하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부실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이건
뭐 10억 달러 한번 불러봤다 32억 달러 했다. 그러면 이 32억 달러가 제 가격인지 또 혹시 크레딧 스위스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부실이 숨겨져 있는지 현재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UBS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UBS의 신용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 UBS의 파산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 지표가 혹시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은행으로 아직 확산되는 게 끝난 건지 아닌지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다른 은행들도 지금 현재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 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말 사이에 엄청난 유동성을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불을 끈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떤 은행이 무너질지 또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된 건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 32억 달러에 인수한 거 이걸 뭐 신속하게 정말 금융당국이 잘했다? 예전의 금융당국과 다르다? 이게 완전 착각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사태랑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전 금융당국이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옛날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했고 그때도 정말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무너진 거고요. 자, 베어스턴스가 초기에 무너졌던 바로 투자은행이잖아요. 자, 6대 미국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3월 12일 같은 경우에 베어스턴스 유동성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랬더니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6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2일 수요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주 금요일 14일에 결국은 베어스턴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면서 연준에서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상황. 야, 이게 뭐 그냥 이틀 만에 그냥 은행이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겼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공포에 떠니까 결국은 16일에 전격적으로 JP 모건이 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자, 연준이 주리를 틀었다. 역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JP 모건 너 빨리 인수해. 야, 이러고 월요일 오면 블랙 먼데이야. 그래서 일요일 날 합병하겠습니다. 진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 날 인수 합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번에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금융위기 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만으로 와, 금융당국 잘했다. 이렇게 보긴 정말 힘들고요. 그때 이제 베어스턴스 인수 가격 그 가격도 묘하게 지금하고 비슷한데 그때 24억 달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2억 달러 정도에 살려고 막 비딩을 했다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주에 뭐 2달러 이러다가 결국은 10달러에 나오면서 24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 모습, 자, 베어스턴스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이 금요일 날 문제가 펑 하고 터지니까 일요일 사이에 해결했고 그때 이제 이 당국하고 나라만 바뀐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회사한테 거의 등 떠밀어서 빨리 사라니까 이렇게 해서 강제로 사게 한 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사한 측면이 또 나타나는데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불신, 이게 정말 굉장히 크거든요. 어디서 지금 이 인출 사태가,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은행들과 정부가 어디로 몰려갔느냐? 워렌 버핏한테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오마하 공항에 은행장들, 특히 미국의 중소은행의 은행장들 자가용 비행기가 여기 다 몰려있다. 오마하 공항에 다 착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십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워렌 버핏한테 우리한테 제발 투자해달라. 워렌 버핏의 돈이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고요. 미국 정부도 워렌 버핏한테 나서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자, 워렌 버핏이 지금 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 때문에 그러느냐? 물론 뭐 돈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시장에 안정감만 주게 되면 예금 인출 사태가 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워렌 버핏은 이번에도 진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릴 만큼 진짜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2021년, 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미국의 중소 중견은행의 주식을 잔뜩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싹 다 21년, 22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워렌 버핏이 다시 지방 중소은행의 주식을 산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겠습니까? 실제로 2008년 9월에 이 워렌 버핏한테 미국 정부가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거든요. 자,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은행들 다 파산한다 그러면서 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딱 해버리니까 야, 그다음은 골드만삭스다. 골드만삭스도 봤더니 그때 투자를 엉망으로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망하네? 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때 시장에 완전히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5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에 투자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됐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현재까지는 데자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 스턴스 인수하고 똑같은 바로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있었고 워렌 버핏한테 손 벌리면서 좀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온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죠. 만약에 워렌 버핏이 이번에도 만약에 은행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진짜 2008년 9월에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적 있죠. 베어 스턴스 바운스라는 걸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는 순간 그게 3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갑자기 S&P 지수가 500 지수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딱 2달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률을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봤더니 S&P 500 지수가 2달 동안 1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어 스턴스 바운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번에도 과연 베어 스턴스 바운스처럼 이제 크레딧 스위스 바운스가 올 것이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변수들이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어 스턴스 바운스 같은 게 일어날지 확실치 않고요. 두 번째는 이 베어 스턴스 바운스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일시적인 반등 다음에 더 큰 하락, 그리고 또 좀 더 반등했다가 결국은 2008년 9월에 리먼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의 주가지수 S&P 500이나 나스닥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정말 최악의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낼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데자뷰처럼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다르다.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정말 철저하게 잘 대비한다. 이 생각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자산 가격의 이 어떤 특징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은행들의 시스템 위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 과연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예전과 다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하고 금값이 같이 오르고 있긴 한데 금과 비트코인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금은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역시 이번에도 같이 오르고 있지만 나스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둘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어느 자산이 더 유리하냐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제가 시간을 한번 내서 다뤄볼까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국면 또 하나 문제점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또 특이한 점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2008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금리 인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부터 이미 미국의 연준 페드에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나마 사태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죠. 지금 아직도 긴축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과연 제대로 올릴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는 건 맞지만
2008년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금리를 동결하는 정도까지가 최대치지 그렇다고 2008년처럼 막 진짜 팍팍팍 끌어내린다. 그러면 물가가 다시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벌써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점. 자, 미국의 은행들 이제 앞으로 다 몸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신용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사린다 무슨 말이냐? 결국 돈을 덜 빌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용 창출이 덜 되고 이건 신용이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경색되는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규제 당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돈 막 여러 가지로 유동성 공급하고 돈을 지금 대주고 있죠. 그럼 은행들한테 욕을 할 겁니다. 너 은행 건전성을 강화해라. 그러면서 규제 당국도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 당장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이 좀 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은행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약간 신용시장에서 예전보다는 좀 신용시장에서 조금 더 경색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선진국 은행들, 특히 미국의 은행들, 스위스의 은행들이 망하면 지금 세계 금융회사들, 금융당국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세계 금융회사가 막 인수합병 해주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막 돈 풀고 지원해주죠. 그리고 이걸 합병되도록 막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선진국 은행이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개도국이나 이머징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정반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세요?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할 처지에 놓이니까 IMF가 어떻게 했죠? 우리한테? 금리 더 끌어올려라. 망할 은행은 망하게 냅둬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망할 은행들은 그대로 망하도록 놔둬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데 항상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든 뭐 연준이든 뭐 아니면 금융당국들 있잖아요. 선진국 금융당국들. 선진국 은행이 망하면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고 돈 풀어서 지원해주고 합병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거꾸로 개도국 은행이 망하면 이머징 시장의 은행들이 망하면 망하도록 놔두라. 그리고 금리를 더 끌어올려라. 이렇게 속가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과연 이 불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여전히 계속 선진국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돈 풀어서 보호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개도국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할 것이냐.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많은 부분에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약에 개도국으로 위기가 옮겨 붙으면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풍부한데 이 돈으로 계속해서 환율을 개입을 하면서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걸 일부러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볼 때 현금을 확보할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식을 왕창 팔고 나가도 그러고 나서 환율에 문제 생기면 외환당국이 개입해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거든요. 그럼 또 다시 주식이나 국채를 왕창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현금 인축이다라는 과거의 악명을 받게 됐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도국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사실은 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덜 올렸으니 당연히 국채 금리도 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채가 돈 빼기가 더 좋게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당국이 정말 잘 시장을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갑자기 더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부양책을 써서 자꾸만 뭔가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빚을 지도록 하고 하는 정책을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혹시 위기가 선진국을 벗어나서 개도국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조금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지금 이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빨리 끝난다면
그렇다면 조금 괜찮아지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까지 위기에 내몰리니까 설마 금리를 올리겠느냐, 동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놀랍게도 금리를 0.5%포인트나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결국은 은행이 무너지는 것보다 유럽의 물가 폭등 상황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금융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금 예단해서 미래를 내다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때보다 굉장히 높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모쪼록 훨씬 더 예전보다 탄탄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